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신흥 SEC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신흥 SEC라는 기업은 그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테마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 테마에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형 및 각형 2차 전지 안전 장치 CI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전류 차단 장치더라고요. 네, 그거와 또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캡 어셈블리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상하 프론테크, 상신 EDP 등의 이제 그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뭐 90% 이상을 삼성 SDI에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제품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 그 EV용 배터리가 한 62%, 그다음에 이제 그 전지팩 모듈 사업도 새로 시작하면서 ESS용 그 배터리 소재 부품, 그다음에 전동 공구용 부품 이런 것들도 납품하는데요. ESS용이 한 2% 정도, 그다음에 전동 공구용 배터리가 한 9% 정도, 나머지는 한 24% 정도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그 납품에 그 해당하는 거의 한 62% 정도가 되는데요. 이 뚜껑 역할을 하는 그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초정밀 금융 기술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흥 SEC가 처음에 그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금융회사로 출발을 했거든요. 1970년대 이제 금융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쌓아온 금융 기술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 캡 어셈블리 뚜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거의 대부분 62% 정도의 비중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 2차 전지 전체 테마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계속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제 최근에 그 뭐 LG 화학이라든지 또 삼성 SDI 이런 곳에 그 2차 전지 배터리가 이렇게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리콜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2차 전지가 좀 상승세를 타는데 약간 부담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기가 한 2, 3개월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테슬라도 뭐 자체적으로 2차 전지 자기들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금 약간 무겁고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3분기 매출이 발표되고 하면서 앞으로 연말 4분기 또는 내년에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는 그런 또 전망들이 점점 우세해지면서 2차 전지의 어떤 테마 업종이 조금 다시 장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상승 방향으로 조금 전환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 SEC는 전체 시가총액은 3,218억 정도 오늘 날짜 기준이죠. 3,218억으로 그렇게 지금 되는 기업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 랭킹이 239위 정도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0.65% 정도 배당 수익률이 있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지분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꽤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주는, 물론 뭐 큰 퍼센트의 배당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0.6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도 약 한 1.74%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을 잠깐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매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 회사는 사실 뭐 여기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뭐 소형, 원형, NCID 이런 그다음에 캔, 중대형, 각형 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뚜껑 역할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캔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만들고 또 중간에 전류 차단 장치도 만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은 그 캡을 만드는 예, 아주 안전 장치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또 그런 기술을 이미 신형 SEC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상당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66.26%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CID, 그러니까 전류 차단 장치, 그게 이제 약 한 22.17%, 그렇게 지금 있고,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매출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 회사는 약 네 군데의 연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회계를 이용하고 있죠. 네 군데 연결이고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 부품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로 자회사 연결 대상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경쟁사는 보시면은 상신 EDP, 대주전자재료, EMT 이렇게 지금 현재 HTS 상에서는 이 세 군데가 국내 경쟁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시가총액상으로는 제일 크고요. 네, 제일 크고 보시면은 시가총액상으로는 대주전자가 압도적으로 크죠. 6천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상신 EDP나 뭐 EMT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신형 SEC보다도 많이 작은 규모의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경쟁사로 굳이 꼭 볼 수 없는 게요. 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캡 어셈블리는 지금 사실상 삼성 SDI의 거의 대부분 다 공급을 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신흥 SEC가 사실 독보적인 그런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 이 신흥 SEC를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는 현재 총 3군데가 커버를 하고 있죠. 삼성,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증권 리포터가 11월 17일 날 나왔죠. 잠깐 서머리를 보면은 저평가된 고성장 부품주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되면서부터 이 회사가 그 실적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뭐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적정 주가는 그세 군데 증권사가 다 이제 각각의 목표 주가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진투자증권이 5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그다음 삼성증권은 6만 2천 원까지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직전이었고 제일 최근 걸로는 삼성증권이 5만 9천 원, 유진은 5만 원, 그다음에 대신증권은 5만 8천 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 정도로 적정 유가를 보시면 되는데 5만 5,667원 정도 이렇게 증권사들은 적정 주가를 컨센서스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흥 SEC는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그런 테마 업종에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단 우선 테마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제가 관리하는 테마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테마 중에 보시면 여기에 2차 전지 소재 부품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 2차 전지 소재 부품이라는 테마가 있는데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있죠. 거의 100개에 가까운 테마들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하는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테마는 지금 뭐 크게 최근에 그렇게 곽광을 받거나 핫하게 올라간 업종 테마군은 아니었어요. 이 섹터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다른 뭐 이렇게 큰 중요했던 테마들, 뭐 자동차 대표주라든지 여행, 레저 최근에 많이 급등했죠, 그죠?
네,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네, 요즘 최근에 이제 특별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폴더블 폰, 예, 이런 부분들이 예, 옆에 이렇게 긴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예, 테마 업종의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점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최근에 뭐 주가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또 기염을 토했는데요. 예, 물론 뭐 우리 그 신흥 SEC는 물론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편성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점점 단기간으로 갈수록 그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소재 부품의 업종 테마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핫한 종목은 아니다, 핫한 업종은 아니다라는 걸 봤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부품에 해당하는 업종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핫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2차 전지에는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흥 SEC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아직 완전하게 어떤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요. 사실 오늘 좀 강력하게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상승 국면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장 분위기가 맞게끔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 국면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거래량도 제법 많이 터졌고요. 네, 또 수급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관심 있게 이 신흥 SEC라는 종목을 봐도 좋겠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의 업종 테마가 사실상 더 힘있게 전체적으로 올라가줘야 된다. 한 종목, 한 개별 종목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그 개별 종목이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개별 호재, 또 개별 테마 재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또 좀 장기간으로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업종 테마군의 상승세가 함께 가져야만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단 안에서 서로 순환매도 일어나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도토리 이제 이렇게 키재기처럼 막 이렇게 서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이 나와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이 업종 테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연말 또 지나고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리포트들 또 컨센서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믿고 한번 가보는 것도 또 그렇게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공시와 뉴스는 뭐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시비 관련해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뭐 뉴스라든지 또 분석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해서 특별한 뉴스나 공시사항은 뭐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실적은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는데요. 자, 우선 연간 실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연간 실적은 2020년 올해죠.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실적은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을 적절한 비율로 영업이익을 약 한 50% 정도, 그 다음에 EPS를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을 한 20% 정도의 비중으로 각각의 성장률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2020년에 성장률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약 한 1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전의 컨센서스는 뭐 물론 작년에 있던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겠지만 직전에는 뭐 처음에는 40%까지도 성장을 예상을 했었지만 이제 점점 현실화되면서 점점 그 시기에 맞춰지면서 대개의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2020년 3분기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 확인했을 때는 약 한 17% 정도 전년 대비 상승한다. 물론
2019년에 상승세가 좀 컸어요. 44%, 또 2018년에도 48% 전년 대비 각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비하면 올해 2020년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41%대 급성장을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22년에도 43%.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절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상승 금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요. 99억이 더 늘어나고 또 2022년은 104억까지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EPS도 크게 늘어나는 1120원이 더 늘어나고 1350원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5456원 또 3762원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액도 제법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서 특히 2021년에는 제법 높은 절대적 상승세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OE를 보면은요. ROE는 올해는 16.72 정도, 16.72%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ROE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가 넘어가야 좋은 회사다. 실적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10%가 넘어간 이후부터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준다면 분명히 회사는 확실히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1년에도 한 20.04% 정도, 2022년도 23.24%, 뭐 10%는 당연히 넘었고요. 거의 20%대까지 지금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흥 SEC에 대해서의 성장성만큼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치평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올해는 1.04가 나오고요. 2021년은 0.29가 나오거든요. 가치평가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국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0.5에서 1로 가면 갈수록 실적 대비 적정 주가, 실적 대비 일반적인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걸로 계산을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이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0년의 입장에서 2020년의 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맞는 주가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적정한 주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대신에 2021년이 되면 지금 주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0.29 정도로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계속 이어진다면 2021년에 실적 성장 전망을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저평가 국면이다. 왜? 0.5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죠? 이게 더 낮으면 더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거보다 0.5보다 더 낮기 때문에 보실 때 저평가 국면이 2021년은 계산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분기 실적은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분기 실적이 3분기 분기 실적이 얼마로 발표됐냐면요. 지금 여기는 아직 지금 HTS 상에 여기 보시면은 아직 3분기 실적이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죠. 이럴 경우는 이제 분명히 실적은 발표를 했거든요. 금감원 공시에 가면은 다트 뭐 홈페이지로 직접 가셔도 되고요. 금감원 공시 자료를 보면은 여기 이제 11월 16일 날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수익 매출액이 이제 778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 이익은 한 92억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한 87억 정도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되었죠. 91억 정도 특히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걸 아직 지금 HTS상에 업데이트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11월 18일 날 발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2억 정도의 92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발표됐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저도 이제 그걸 그냥 업데이트만 시켜놨고 아직 EPS는 계산이 안 됐고요. 매출액도 발표가 됐는데 지금 대충 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2019년에 3분기 대비 한 27% 정도 종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올해 4분기도 44%,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도 57% 정도 성장성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분기가 완전하게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연간 실적을 주로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래퍼화한 걸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숫자만 보면은 뭐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로 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 이 선이 주가를 의미합니다. 네, 주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2017년 전에는 이 회사 상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2017년부터 지금 주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죠. 여기 아주 연한색, 주황색은 고가, 그러니까 주가의 고가 부분이고, 여기 보라색 선은 주가의 저가 부분입니다. 그냥 참고로 밴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같이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이 매출액, 그 다음에 이 나무색이 이건 무슨 색으로 해야 되죠? 이 브라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가 이제 EPS,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이 영업이익이죠. 대체적으로 상태를 보시면은 매출액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EPS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또 영업이익도 지금 이 그래프상 단위가 좀 틀려서 이렇게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게 또 주가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할 것이 뭐냐면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적정 주가는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제 걔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화면대로 보이는데요. 지금 올해 2020년의 적정 주가는 제 계산으로는 약 한 48,375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의 적정 주가는 68,000원대, 그리고 2022년의 적정 주가는 99,000원대입니다.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터득한 그런 공식들을 활용해서 이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적혀 있지만 ROE나 EPS나 BPS 등 또 가격의 주가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여기에 팩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년에 실적 전망이 점점 나빠진다든지, 또는 EPS, BPS 같은 것들이 다 나빠져서, 물론 실적이죠. 그런 것들이 나빠진다면 여기에 있는 적정 주가도 당연히 더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의 절대적인 수치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지만, 그 적정 주가의 추이, 적정 주가가 점점 상승하는지 또는 그 적정 주가가 점점 하향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제대로 벌고 있구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못한 성적표가 나오고 있구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적정 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적 전망들도 이 적정 주가와 함께 아울러서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적정 주가는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흥 SEC의 주봉 화면입니다. 주봉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기록을 해놨죠.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 2021년의 적정 주가는 68,043원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2021년이고요. 2020년의 적정 주가는 여기에 제가 초록색 점선으로 지금 선을 그어놨죠. 이 선이 48,375원입니다. 이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는 올해 사실 고점을 찍은 게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이미 이 적정 주가를 돌파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2020년의 적정 주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보고, 2021년 그 다음 해의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현재 그 주가의 위치를 적정 주가와 비교하면서 적정 주가와 어느 정도 더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스페이스와 그 갭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을 적정 주가를 타치하고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좀 보였죠. 하락세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20년의 적정 주가조차도 다시 이탈을 해버리고 내려와 버렸는데요. 이걸 다시 이제 2020년의 적정 주가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계산하고 있는 2021년의 적정 주가인 6만 8천 원까지도 이제 이 선을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은 2021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1년의 기준에서는 이 41,285원이 해당하는 이 2021년의 적정 주가 하단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하단이기 때문에 이 하단 밑으로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실적이 더 떨어져서 나빠진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이 적정 주가 하단도 밑으로 하향이 되긴 하겠죠. 어쨌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2021년의 입장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만 1,000원에서 6만 8천 원대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밴드다.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21년 적정 주가 하단 부분은 지금 살짝 이제 상향을 했고요. 돌파를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21년에 적정 주가인 6만 8천 원 부분까지 어떻게 잘 올라가는지를 여러 가지 실적도 확인해 가면서 또 재료나 뉴스, 또 공시 내용들,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 아까 제일 제가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인 업종 테마의 어떤 움직임들과 함께 다 점검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쭉 따라가면 지금 이 회사의 적정 주가까지 주가가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적정 주가가 어떤 목표 주가가 돼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모든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또 기본적 분석에서의 실적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갑자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영업 실적이 너무 악화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컨센서스들이 너무 갑자기 안 좋게 쏟아내면 이 주가의 적정 주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주가도 앞으로 하향세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내가 너무 예측하고 예상하고 하는 걸로만 베팅하고 들어간다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까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보면은요.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 이제 거기에 특별히 다른 건 많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제 뭐 캐시플로우죠. 이 캐시플로우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그 캐테고리로 잡히는데 하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하나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는 게 좋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영업 활동은 말 그대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좋아 보이죠. 2017년부터 지금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20년은 지금 1분기, 2분기에 대한 데이터만 업데이트 되어 있죠. 2020년에 두 분기만 해도 벌써 124억을 지금 현금 흐름으로 걷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인한 현금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면 좋고 그 금액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건 뭐 당연한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이나 또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또는 현금이 나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투자 활동을 못 때문에 해요. 그걸 그냥 뭐 잊어버리려고 써버리려고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투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또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또 투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어떤 캐시플로우 상의 안정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마이너스 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분기까지 마이너스 273억의 현금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투자 활동을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와의 약간 반대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 회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채를 만들어서 뭐 대출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뭐 자금을 또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흘러가는 걸 여기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재무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빌려왔다거나 아니면 투자 활동을 통해서 받아왔다든. 어쨌든 현금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결국 빚이에요. 다시 나중에 페이를 해야 되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에요. 내가 반드시 갚아내야 할 그런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되는 것은 재무 상태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으로 돈을 부채를 만들어서 끌어왔다는 의미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투자에 대한 그런 빚을 갚아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그 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업 활동도 플러스, 그죠? 네, 플러스, 그 다음에 투자 활동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 활동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재 현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의 재무 안정성은 그렇게 위험하고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듣는 지표 중에 PER이라든지 PB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PER이 뭔지 PBR이 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너무나 많이 또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ER의 공식이 뭐며 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PBR이 의미하는 그 숫자의 개념이 뭔지 뭐 1이면 어떻고 2면 어떻고 쭉쭉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많이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이 PER, PBR이 정말 선풍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가치 투자의 PER과 또 PBR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의 중심이 돼서 PER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또 PBR과 PER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 부분들이 퇴색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PER과 PBR은 현재의 주가가 이 회사의 실적과 대비했을 때 높은 거야, 비싼 거야, 아니면 싼 거야, 어떤 거야 하는 그런 위치를 확인하는 데서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HTS 상에 기업 정보란에 보시면은 이렇게 PER 밴드와 PBR 밴드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각 HTS상에 대부분 다 있고요. 심지어는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만 가도 이 PER 밴드와 PBR 밴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ER 밴드와 PBR 밴드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어떤 PER의 밴드가 놓여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이 주가가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어, 역사적으로의 그 위치를 PER이라는 그 수치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 PER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각 PER의 수치들이 밑에 이제 주석이 달려 있죠. 그죠? 뭐 12.42배, 뭐 18.75배, 25.08배 색깔에 따라서 다 확인이 되는데요. 주로 이 회사는 주가가 이 초록색 PER 밴드, 그 다음에 이 파란색 PER 밴드 사이에서 주로 있었던 것이 2019년대부터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가 잘 나갔을 때는 여기에 있는 보라색 PER 밴드, 제일 높은 PER 밴드가 37.73배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까지도 주가가 타치를 했었다. 예, 주가가 그때까지도 올라갔을 적이 있었다. 주가가 올라가면 PER은 당연히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말은 PER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한눈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위치가 역사적으로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자체를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인 밴드상에 지금 주가는 아주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PBR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PBR도 2018년 정도 때에 아주 높았던 뭐 40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 반면에 현재는 지금 한 2.3배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밴드상의 위치를 봤을 때는 중간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ER 밴드, PBR 밴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주가가 어떤 이 두 수치에 비해서 많이 높은지
또는 또 낮은지, 그러니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HTS가 이 기능들을 많이 익히면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뭐이 HTS에 제공하는, 사실은 무료잖아요. 우리가 그각 정권사의 고객이 되면 이 HTS는 다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제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HTS를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한 달에 뭐 300불, 또 비싸게는 3,000불 정도, 5,000불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따로 사서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정권사에서 주는 수준의 HTS는 너무너무 엉성하고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HTS를 이 시스템을 제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이게 무료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요. 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정말 이 HT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특히 초보분들은 하나하나 공부를 해 놓으시면 그 자체가 어떤 중요한 어떤 매매의 판단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PER, PBR 밴드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건 연간이 아니고 분기니까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2018년엔 6.56%, 그다음에 2019년에는 8.43, 8.63, 8.52, 8.12. 지금 이 회사는 100을 팔면 약 한 8.6 정도, 그러니까 8.5, 뭐 이 정도 때에 그러니까 마진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좋겠죠. 같은 돈을, 같은 매출액을 발생시키더라도 그만큼 그 회사가 남길 수 있는 이익이 높다, 영업이익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종군에 따라서 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부가가치를 많이 붙여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출을 발생시켜서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느냐 하면, 또 아주 적은 마진으로 박리담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아주 적은 마진으로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산업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기업이 어느 산업군에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그 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신형 SC 같은 경우에는 8%대, 물론 제조업 치고는 8%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 산업군이 약간 그래도 고부가가치, 또 신사업, 앞으로 신소재 사업, 또 신부품 사업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도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진입의 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치의 그 방향이 점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0에서 2021년, 2022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영업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또는 경쟁력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다. 또 반대로 그만큼 비용 부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대충 한번 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위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부채 비율이 여기 보면은 2018년은 224%, 그다음에 2019년은 230%, 202, 183, 185죠. 보통 기업이 80% 이상의 부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부채가 좀 많은 편이에요.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안정성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80 이상 더 올라가서 100%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조금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이 부채 비율도요. 산업에 따라서 어떤 산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부채 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라든지 조선사 같은 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통해서 그 영업 활동을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채 비율이 어마무지하죠. 예, 아주 높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아주 뭐 소매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으면 그건 또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그 업종에 따라서 업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80%보다 높아지면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채 비율의 추세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202에서 183, 185 이런 식으로 점점 또 떨어지는지 아니면 약간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사의 안정성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유보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남겨서 유보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9년은 신흥 SEC의 그 유보율이 한 517% 정도 됐고요. 412, 315. 물론 이것도 그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계속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유보율이.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유보율은 1000% 이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100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유보율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부채 비율도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예, 물론 뭐 최근에 여러 해외 이제 뭐 투자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공장 증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보율이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을 때는 혹시 뭐 때문에 이 부채비율이 높았는지 뭐 때문에 유보율이 낮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최근 한 5, 6년간의 뉴스를 잘 보셔서 혹시 특별하게 많이 투자 활동이 있었던 건 아닌지 또 공장 증설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아울러 확인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요. 부채가 높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부채가 높았다면 이 회사의 성장 가치에 투자가 된 것이니 그건 또 이해가 될 만하네. 그것 때문에 유보율을 회사에 현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고 계속 재투자, 대출다 또는 R&D로 계속 연결해서 사용이 됐다면 그조차가 높아지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됐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혹시 부채 비율이 좀 높더라도 유보율이 좀 높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지분을 보면 이 회사는 예,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그 대주주의 지분이 많습니다. 약 한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주주와 또 그 관계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영상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회사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지분이 이 두 개가 사실상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대표 체제로 지금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 사이좋고 잘 좋게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데 합의가 잘 되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어떤 경영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한쪽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사실 이런 구조는 또 오히려 지분 구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아주 주가가 급등하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서로 지분을 확보하는 경쟁 속에 들어가면서 아주 급등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또 다른 하나의 또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 체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잘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대주주의 지분 변동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분들이 이렇게 뭐 서로 더 주가가 올랐다고만 판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지 않고 물론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대주주의 물량도 처분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은 뭐 장단점이 있지만 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실적적으로 2021년, 2022년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죠.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배터리로 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주요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성장성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 전기차 배터리를 크게 소비하고 있는 뭐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뭐 자체적으로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회사의 우리나라의 그 뭐 삼성 SDI 또 LG화학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큰 대기업들이 사실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단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테슬라가 전기차의 100%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럽도 또 미국에 있는 여러 대형 또 중국의 많은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은 다 전기차에 관심을 두고 전기차 이쪽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엄청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런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구간, 비록 지금 올해 3분기에 주가가 잘 받쳐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고 또 조금 지지부진한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물량을 매집하고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부 기본적 분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조만간에 또 2부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타이밍, 매매 타이밍도 잡고 또 기술적으로 또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어떤 부분은 나쁜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식을 주식 매매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2부 기술적 분석 영상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카였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